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30이 된 미혼모의 딸입니다. 우리 엄마는 21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학교에서 또래 남자를 만났고 그 둘의 연애는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엄마는 그때 영화배우 장미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름다웠고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돌아볼 정도였죠. 엄마가 만나던 남자, 그러니까 제 아빠는 대학생임에도 자가용을 몰고 다닐 정도로 집안이 부유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학교 내 소문에 따르면 그 사람은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기업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엄마가 그 소문들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는 다 헛소문이라고 졸부라서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 것뿐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말을 믿었고 사실 엄마는 그 사람이 졸부든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다고 그저 그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거의 1년 동안 연애하다가 제가 생기게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존재나 그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있어서 그들이 제 전부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처음 느낀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엄마 없는 사람은 왼손, 아빠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른손을 들었는데 양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왜 나만 아빠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다 있는데 왜 나는 아빠가 없느냐고요. 엄마는 그때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 죽으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엄마는 그래, 영원히 못 만나니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나이, 제가 21살이 되던 해 엄마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우리 딸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 잔 하지? 우리 딸이 이제 다 컸으니 엄마가 소주 한 잔 줄게. 평소에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아도 항상 밝게 얘기하려고 애쓰셨는데 그날은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엄마, 예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평소에 안 주던 술까지 주시면서 그래? 제가 물으니 엄마는 술잔을 저에게 건네시고 스스로도 한 잔 따르더니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지? 우리 딸 이만큼 키워놓으니 엄마가 뿌듯하네. 자, 우리 건배하자. 엄마는 제 술잔에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딸, 우리 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니?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에 대해 궁금하긴 했지만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엄마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아빠 안 죽었어. 내 아빠 살아있어 라고 하더라. 너무 놀라서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엄마는 내 아빠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어. 아빠 죽었다며? 그래서 아빠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며. 그런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어디서 잘 살고 있다니. 그러자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꺼냈어. 엄마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었으니까 엄마 마음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그 사람은 엄마의 첫사랑이었어. 나도 그 사람의 첫사랑이었고 모든 첫사랑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거침이 없었어.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아끼지도 않았지.
엄마는 이어서 말했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 그 사람과 나 둘만 있는 것 같았지.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 집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 매너도 좋고 말 한마디도 다정했어. 또래 남자들과는 달랐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었어. 그러다 내가 너를 가지게 됐어. 우리 나이 고작 20살, 두 사람 다 성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임신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나도 놀랐고 그 사람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 두렵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결과니까.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엄마는 다시 한숨을 쉬며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지. 그래서 나는 물었어. 사랑했지만 아이는 책임질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나 못 태어날 뻔했네.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했어.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 독한 말은 할 줄도 몰랐을 거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무섭다고.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됐다고. 그 후로는 슬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집에 전화를 걸어도 항상 나가고 없다고 했어.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고 나는 그 사람 집 전화번호밖에 몰랐어. 그렇게 몇 달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 집이 어딘지 몰랐지. 엄마 집이 지방이라 엄마는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내 자취방으로만 찾아왔어.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못했지. 나도 참 순진했지. 그러다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나타나서는 군대에 간다고 했어.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무책임하게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 아빠가 그냥 군대에 간다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원해서 아기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자꾸 묻지 말라고 했대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20살에 뭘 알겠냐만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서 군대에 지원한 거라니 진짜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는 뭐라고 했어?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군대 가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며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을 잡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날 엄마 자취방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그 사람의 엄마였어요. 그 사람 엄마는 엄마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우리 아들 애 가졌냐, 몇 개월 됐냐고 물었대요. 엄마는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생리 안 한 지 3달 됐다고 하니 그 사람 엄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했대요. 누구 신세 망치려고 애를 가졌냐고 우리 아들은 아무하고나 만날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 잘못 골랐으니 애 지우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그러면서 두툼한 돈봉투를 던져주며 그 돈으로 애를 지우고 이 방도 빼서 다른 데로 가라고 했대요. 우리 아들이랑 2번 다시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만약 그 애를 지우지 않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대요. 그 서슬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 후 그 사람은 군대에 갔고
엄마와 아빠는 반강제로 이별하게 됐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서 저를 낳았어요. 시집도 안 간 20살짜리 딸이 배가 불러서 집에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냈더니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냐며 애 아빠가 누구냐. 당장 앞장서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군대에 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집 부모라도 만나야겠다고 당장 전화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 엄마가 그랬대요. 그 애가 우리 아들 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걸로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돈도 줄 만큼 줬으니 돈 뜯어낼 목적이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또다시 기절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물었대요. 애는 어떻게 하겠냐고 엄마는 무조건 낳겠다고 했대요. 책임지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애는 혼자서라도 키울 거라고 결심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숨은 쉬셨지만 내가 태어나는 걸 반대하지는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거야. 나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였고 너는 미혼모의 딸이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엄마가 너를 가졌던 나이까지 되었잖아. 그 시절에 너를 혼자 낳고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 사람들이 미혼모라고 하면 다들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너를 낳은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더니 엄마 오늘 기분 좋다라고 했어. 늘 너한테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미혼모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비밀스럽게 숨기고 살 필요가 있겠니?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한테 내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우리 딸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 이제 속이 시원해.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시간 빠르다고 말했어. 요즘도 혼자 애를 낳아 키우는 걸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돼.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그 인물과 학벌로 엄마는 아마 날개를 달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엄마 뱃속에 내가 생기면서 엄마는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예쁘게 꾸미고 멋진 가방을 들고 다닐 나이에 나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녔어. 엄마가 나를 업고 나가면 사람들이 조카냐고 물었고 엄마가 제 딸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아이고 세상에 애가 애를 낳았네라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 어린 것이 벌써 애를 낳아 평생 고생할 거라며 아빠가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고도 했지.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엄마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나를 입양 보내라는 말들이었다고 해. 미혼모가 아이를 가지면 보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 뱃속에 애를 지우거나 낳아서 기관에 맡기고 입양 보내는 거지. 왜 굳이 내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고. 애 키우는 게 장난이냐고. 그렇게 애를 키운다고 내 인생에 무슨 영광이 올 것 같으냐고. 너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겁없이 애를 키우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지.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빠도 없는 애 하나 보고 살았던 내 청춘이 억울할 거라고. 그래서 정 더 들기 전에 하루빨리 입양하라고 했대. 아니면 아빠 집에 애를 데려다 주라고도 했어. 그 집에서 나온 애인데 내가 키우냐고 했지.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내 아이를 왜 남의 집에 보내냐고? 정 보내고 싶으면 당신 아이나 남의 집에 보내고 당신이나 다른 집에 입양 가라고 해라고 대받아쳤다고 해.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도 오롯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간섭 때문에 더 힘들었던 날들을 견뎠다고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네 새끼 잘 키우는 것이 장하다며 격려해주고 삼촌이 아빠 못지않게 나를 데리고 잘 놀아줬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대학 공부도 포기하고 일찍부터 돈을 벌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죠. 엄마는 부자는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우리는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삼촌이 결혼하고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삼촌이 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할아버지가 빚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결국 회사가 부도나면서 삼촌과 함께 사업하던 친구는 해외로 도피했고 그 빚을 삼촌과 할아버지가 떠안게 됐죠. 지금은 빚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보증을 서면 빚의 95%를 보증 선 사람이 책임져야 했어요. 삼촌과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떠안은 15억 원의 빚을 갚아야 했고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삼촌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죠. 빚과 돈 때문에 우리 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집을 당장 팔아야 했지만 우리는 모두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식구를 받아줄 곳도 없어서 당장 자고 먹고 할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혔고 전화 소리만 나도 할머니는 깜짝깜짝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빚 독촉도 없어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며칠 뒤 어떤 남자가 삼촌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아버님과 동생분이 진 빚을 다 해결했다는 서류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취소되었으니 이 집에서 계속 사셔도 됩니다. 엄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며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은 누구셔? 삼촌도 놀란 듯 나도 모르겠어. 이분이 나를 찾아와서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빚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누구신데 우리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 바라는 거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그 남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대요. 그냥 누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만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뭔가 감이 오는 듯 누가 보내서 왔어요. 이 돈을 갚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사장님이 언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라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님께 연락해 보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얘기를 하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가 내민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엄마는 한참 후에 겨우 입을 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야. 내 아빠 우리 가족들은 다들 너무 놀라서 서로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갚아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와야겠다. 혹시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않을지 나중에 엉뚱한 소리 말라고 못 받고 와야겠어. 엄마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많이 긴장한 사람처럼 뭔가를 자꾸 떨어뜨리고 화장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지 화장을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엄마 같이 갈까? 혼자 괜찮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엄마 혼자 다녀오긴 하더라. 둘이 뭔가 할 말이 많을 거다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엄마는 22년 만에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천만다행이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줬을까? 뭘 바라고 그러는 걸까? 남은 식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앉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추측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아빠를 만나러 간다던 엄마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로 전화를 해봤지만 엄마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엄마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죠? 아니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말이 많을 거다.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려보자 하시더군요. 다음날 오후까지 엄마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녁 때쯤 검은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곳에서 내렸고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리려고 하자 엄마는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그 남자는 다시 차를 타고 돌아서 갔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자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도 안 받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다들 앉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앞에 앉았고 엄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 사람 만났어. 집 앞까지 발에다 주고 같이 들어오고 싶다는 걸 그냥 보냈어. 나도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죠. 그 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 그 사람한테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나름 많이 힘들어했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가 봐. 군대 다녀와서 결혼도 했는데 2번 결혼하고 2번 다 결혼에 실패했대. 그래서 지금은 혼자래.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하더라. 애를 낳아보려고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고 결혼한 2사람 모두 아무리 사랑해보려고 해도 진심이 움직이지 않았나 봐. 그런 마음을 그 여자들도 느꼈겠지.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헤어졌고 한 사람은 아무 토막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런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아무 감정도 없이 평생을 살 수 없다고 했대. 그래서 2사람 다 헤어졌나 봐.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지금 너무 늦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면목 없지만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서 꿈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돌려보냈어. 나한테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엄마한테들은 바로는 아빠는 모 기업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기업을 물려받았고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빠가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빠도 무서워 도망친 것도 맞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부모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는 바로 호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유학생을 만나 1번 결혼했고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난 후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집안의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2번의 결혼 모두 안정되지 못했고 재혼 후 아이가 1번 생기긴 했지만 유산이 됐다고 하더군요. 아빠의 부모님은 아빠가 결혼 생활에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제야 군대 가기 전 헤어졌던 엄마를 떠올렸고 아빠 몰래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사실을 알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라고 헤어지긴 했지만 우리 핏줄이 거기 있지 않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긴 세월이 지난 후 엄마 소식을 부모 누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고 엄마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 후로 검은 고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몇 번 왔다 갔지만 엄마는 돌려보내기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옛 할머니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 할머니를 보더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니 엄마는 여기 가족도 있으니 나가시자고 2사람이 함께 나가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엄마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나 아무래도 다시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 그게 우리 운명인가 봐. 아빠가 엄마를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그렇게 헤어지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헤어지고 난 후 바로 군입대를 했지만 우울증을 보여 군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털어버리라고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서도 우울증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고 우울증 증세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 다시 재혼을 했지만 사람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온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너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너희가 헤어진 건 다 나 때문이니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 아들은 용서해 주어라. 우리 아들 청춘이 너와 헤어진 우울증으로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 우리 아들 다친 마음 좀 보듬어 주라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 나 역시 힘들었지만 나는 내 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데 죄책감마저 들어서 더 힘들었을 거야. 늦었지만 이 아빠 받아주고 싶어. 다들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엄마는 헤어진 아빠와 20년 만에 재회했고 엄마는 아빠와 둘이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빠를 만났고 아빠는 셋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난 이미 성인이고 할아버지도 편찮으신데 할머니 혼자 사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저는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 테니 두 분 신혼을 즐기시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삼촌 재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고. 아빠가 안 계실 때 내겐 삼촌이 아빠나 마찬가지였고 삼촌이 있어서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고 살았다고 삼촌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능력 되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그건 걱정 말라고 우리가 협력업체가 하나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고 조만간 그 업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찾아오긴 했지만 엄마와 아빠가 다시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도 몰라보게 밝아지고 예뻐지셨고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긴 하지만 할아버지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오랫동안 헤어진 만큼 2배, 3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